첫 번째 사연입니다. 스웨덴의 한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속에서 치료는커녕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환자들은 감기 때문에 입원했다가 폐렴으로 상태가 나빠지고 천식으로 입원했다가 중환자실로 향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북유럽 최고의 의료진들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병원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유럽 전역의 건축가들은 지금 병원으로는 택도 없으니 새로운 병원을 지어야 한다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요구하는 와중에 한 스웨덴 건축가는 엉뚱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스웨덴 건축가는 어떤 제안을 했고 해당 병원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릭 한센입니다. 저는 스웨덴에서 건축가를 하고 있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북유럽 최고의 병원 건축 전문가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그 이면에는 제가 놓치고 있던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잃을 뻔했던 이 소중한 것들을 한국 덕분에 다시 얻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 아들 루카스로부터 시작됐어요. 북유럽 최고의 병원 건축가라는 명성이 무색하게도 정작 제 아들의 건강은 지켜주지 못했던 겁니다. 매년 수십 개의 병원을 설계하면서도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8살인 루카스는 태어날 때부터 천식을 앓고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더군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 정도로 여겼던 것이 어느새 루카스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지도 못하고 체육 시간에는 항상 벤치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루카스가 그저 민감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었죠. 특히 밤마다 들리는 루카스의 기침 소리는 마치 제 가슴을 핥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밤중에 숨쉬기 힘들다고 울며 깨는 아들을 보면서도 저는 그저 등만 몇 번 두드려주고 약을 먹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마치 제 마음도 그 차가운 스웨덴의 겨울바람처럼 얼어붙어 있었던 것 같네요. 그 당시에 저는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루카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면 이미 루카스는 잠들어 있었고 밤늦게 돌아올 때면 또다시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주말에도 늘 회의나 출장이 있다며 아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챙겨주는 것으로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저 아내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무책임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루카스의 방에서 평소보다 더 심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추운 밤이었는데 창틈으로 스며드는 찬 기운이 루카스의 기침 소리와 함께 제 귓가를 맴돌더군요.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벌벌 떨고 있는 루카스를 보면서 저는 그제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아버지였는지 깨달았죠. 문을 열었을 때 본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루카스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고 갈비뼈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호흡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었어요. 특히 숨을 내쉴 때마다 들리는 쌕쌕거리는 소리는 마치 루카스의 목숨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처럼 들리더군요. 그 소리는 마치 제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매 호흡마다 루카스의 작은 어깨는 크게 떨렸고 저는 그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채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카스는 그날 밤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는 천식 발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즉시 입원을 권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루카스의 작은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자책감으로 가득했어요.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 속에서도 루카스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만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무책임한 아버지였는지를요. 수많은 병원을 설계하면서도 정작 제 아들이 매일 밤 겪는 고통은 모른 척했던 제 모습이 그 순간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아내는 병원 복도에서 울면서 저를 질책하더군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 몇 년간의 고통과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썰렁한 병원 복도에서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병원은 잘 짓겠지만 정작 우리 아들이 아픈 건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야. 화를 내면서 이렇게 살 거면 이혼하고 혼자 살라는 아내 말이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병원 설계도를 그리면서도 정작 제 아들이 병원 신세를 지는 것은 방관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내의 눈물 섞인 목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제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즈음 스웨덴의 한 유명 아동병원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마침 루카스가 입원해 있던 그 병원의 옆 건물이더군요. 매일 아침 루카스를 보러 가는 길에 보이던 그 낡은 건물에서 갑작스러운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 제안은 병원 시설 개선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당시 그 병원은 오래된 난방시설 때문에 환자들의 불편이 많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루카스의 건강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매일 밤 아들의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다른 일은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이제는 가족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안서를 검토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 중 상당수가 감기나 가벼운 질환으로 입원했다가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간호사들의 기록을 살펴보니 입원 환자의 60% 이상이 일주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중 대부분이 단순 감기 증상으로 입원했다는 거였죠. 제안서를 보다 보니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서를 들고 다음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의 병실을 돌아보면서 루카스와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어린 환자들의 모습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천식이나 기관지염을 앓는 아이들의 경우가 심각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아이들, 밤새 기침으로 잠들지 못하는 아이들, 마치 병원 자체가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 같았어요. 의료진들도 답답해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와 숙련된 의료진이 있는데도 환자들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둘러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마이너스 20도를 오르내리는 한겨울 병실 안의 아이들은 하나같이 두꺼운 이불을 덮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문제는 난방 시스템이었어요. 천장에 설치된 난방기에서 더운 공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 따뜻한 공기는 금세 위로 올라가 버렸죠. 스웨덴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기존의 난방 방식은 효율성이 너무 떨어졌고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침대 밑으로 손을 넣어보니 마치 얼음장 같았어요. 그런데도 병원 경영진들은 예산 문제를 핑계로 이런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난방비를 절약한다며 온도를 더 낮추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병원을 관리하다 보니 감기로 입원한 아이들이 오히려 폐렴으로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일이 빈번해졌고 병원의 평판은 날이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결국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고 매출까지 급감하자 경영진들도 더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여러 건축가들에게 병원 시설 개선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기 시작했던 거죠. 경영진들이 말하기를 다른 건축가들은 새 병동을 짓자고 제안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저를 찾아온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며칠 동안 병원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리모델링으로 진행할 수 없는지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보다 보니 이 건물을 굳이 뜯어고칠 필요는 없겠더군요. 저는 기존 건물의 구조를 활용하면서 난방 시스템만 개선하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거죠. 어차피 새로 지어봤자 난방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었거든요. 경영진은 제 제안에 관심을 보였고 그렇게 저는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하지만 해결책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매일 밤 도서관에서 각종 난방공학 서적을 뒤적이고 유럽 전역의 병원 설계도를 검토했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죠. 유럽의 모든 난방 전문가들과 상담했지만 효과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북유럽의 전문가들을 만날 때마다 기대에 부풀었다가 실망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던 중 한 동료가 한국의 건축 박람회를 추천했고 저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내내 이번에는 뭔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하필 그때 아내는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동안 가봐야 된다고 했었고 루카스를 돌볼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루카스와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됐어요. 어쩌면 이것도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처음 타는 장거리 비행기에 루카스는 신이 난 듯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저희는 북촌의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묵게 됐는데
처음 본 숙소의 모습에 저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통 가옥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너무나 단출해 보였거든요. 침대는커녕 바닥에 이불만 깔려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얇은 이불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금세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잠자리였죠. 스웨덴에서도 감기 걸리지 말라고 침대에 아주 두꺼운 이불을 쓰는데 이런 땅바닥에서 어떻게 아픈 아이를 재울 수 있나 싶었어요. 저는 즉시 주인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천식이 있어요. 차가운 바닥에서 자면 증상이 더 악화될 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온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다니 한국은 원래 이런가 싶기도 하면서 당장이라도 다른 숙소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담담한 태도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더군요. 마치 이런 항의를 여러 번 받아본 것처럼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걱정 마세요. 이 바닥은 차갑지 않아요. 왜냐하면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거든요. 한번 자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심지어 불만족스러우면 다음날 바로 환불해주겠다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분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첫날 밤을 맞이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은 따뜻하게 데워졌고 이불 속은 굉장히 후끈후끈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한밤중에 기침 때문에 깨곤 했던 루카스가 새벽까지 푹 잤던 거죠. 몇 번이나 루카스를 쳐다보면서 숨소리를 확인했는데 그때마다 평화롭게 잠든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불안감 없이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루카스의 표정은 제가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빠, 이 바닥이 정말 신기해요. 따뜻하고 포근해서 정말 편하게 잤어요. 루카스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평소 창백하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런 루카스의 모습을 보다 보니 저는 어제 화를 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아들의 건강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제 편협한 편견으로 좋은 것을 거부할 뻔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박람회장에서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전시 부스를 둘러보다가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주제의 부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난방기술 전문가 김 씨를 만난 거죠. 그의 부스는 단순한 전시가 아닌 마치 살아있는 기술 교육장 같았습니다. 김 씨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었는데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실시간 온도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건물 전체의 온도 분포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각 방의 바닥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고 습도까지 자동으로 제어되는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죠. 스마트폰으로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에너지 효율은 기존 유럽식 난방의 2배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김 씨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김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스웨덴 병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그가 보여준 3D 시뮬레이션에서는 영하 30도의 혹한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의 모습이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 병원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고 김 씨는 진지한 관심을 보이며 귀 기울여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김 씨와 함께 병원 프로젝트 관련해서 어떻게 온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씨의 조언대로 병원에 온도를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제가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설렘과 기대를 안고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치기도 전에 가장 최신식을 적용해도 잘 될까 말까인데 한국의 전통 방식을 설치한다니 그렇게는 절대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며 경영진은 제 제안을 일축했거든요.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는 마치 제 열정을 한순간에 얼려버리는 것 같았어요. 경영진들의 표정에서는 제 제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설득하려고 했고 밤새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난방 시스템은 연간 유지비가 약 250만 크로나가 들지만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면
45%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요. 실제 운영 데이터와 에너지 소비량 분석을 보여주며 초기 설치 비용은 기존 시스템의 2배 정도 들지만 3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환자들의 건강 개선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경영진은 북유럽 최고의 병원이 동양의 원시적인 난방 방식을 도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며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 속에는 뿌리 깊은 편견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한 의사는 한센 씨,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무색해질 정도로 터무니없는 제안이네요. 라며 저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경력이 한순간에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더 큰 문제는 현지 규제였어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스웨덴의 건축법은 대형 건물의 바닥 난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었거든요. 특히 병원 같은 의료시설은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안전성 검증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행정적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존 배관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도 있었고요. 오래된 건물의 낡은 배관을 새로운 시스템과 연결하는 것은 마치 퍼즐에 맞지 않는 조각들을 끼워 맞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장애물들 앞에서 저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더군요. 루카스처럼 매일 밤 기침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어요. 테스트용으로 조립식 온돌주택을 짓기로 한 거죠. 김 씨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자재를 공수했고 현대식 보일러와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아내한테도 늦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루카스랑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 몇 달 정도만 지켜봐달라고 어렵게 설득을 했습니다. 절대로 루카스의 건강에 해가 될 일은 없다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아내도 처음에 반대하더니 제가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는 마지못해 허락해주더군요.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실험이었지만 루카스와 저에게는 이곳이 점차 특별한 공간이 되어갔어요. 퇴근 후 루카스와 함께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차가운 바깥 공기와 달리 포근하게 데워진 방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누워 책을 읽고 보드게임도 하면서 평소에는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죠. 루카스가 좋아하는 공룡 이야기부터 학교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상까지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아들의 세계를 하나둘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카스가 제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걸 보며 던진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해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건 바로 따뜻함이었습니다. 온돌은 물리적인 온도를 넘어서 마음의 온기까지 느낄 수 있게 해준 기술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루카스와 저는 단순히 따뜻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3개월 동안 저는 온돌 주택에서의 모든 데이터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마치 과학자처럼 매시간 관찰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실내 온도 변화, 에너지 사용량은 물론이고 루카스의 건강 상태까지 모든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시간대별 실내 온도 분포도를 그리고 바닥과 천장의 온도차를 측정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일일이 계산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루카스의 천식 증상이 급격히 호전됐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밤중에 들리던 기침 소리가 사라졌고 쌕쌕거리는 숨소리도 점점 없어지더군요. 처음 일주일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 밤 루카스의 방을 들여다보곤 했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루카스의 폐활량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정기 검진에서 의사는 마치 다른 아이를 보는 것 같다며 놀라워했어요. 피부가 항상 차갑고 창백했던 루카스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요. 아내는 마치 기적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지 그 눈물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경영진을 찾아갔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꺼운 서류 대신 단 한 개의 영상을 꺼내 틀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온돌방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루카스의 모습이었어요. 차트와 그래프로 가득한 서류가 아닌 한 아이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루카스의 천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온돌이 어떻게 그의 삶을 바꿔놓았는지를요. 영상이 끝나고 저는 마지막으로 경영진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물론 병원을 운영하면서 비용 절감 중요하지요. 하지만 병원에서 아픈 아이들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는다면 그 누가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온돌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증명된 한국의 기술이고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한 난방 시스템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반대를 하신다면 이젠 더 이상 저도 맞춰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끝내자 그토록 온도를 무시하고 반대했던 경영진의 표정이 조금씩 반성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숫자보다 한 사람의 진실된 이야기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법이니까요. 결국 마침내 경영진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3시간에 걸친 격렬한 토론 끝에 소화병동 한 층에 시범적으로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한 거죠. 그들의 눈빛에서 여전히 의구심이 느껴졌지만 적어도 기회는 얻은 셈이었어요. 경영진이 퇴장한 후 저는 한동안 회의실에 홀로 앉아 복잡한 감정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사는 순탄치 않았어요. 첫 주에 배관 연결 과정에서 대형 누수 사고가 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거든요. 물이 온 병동을 뒤덮었고 스웨덴 공사 인부들은 당황한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실험적인 공사를 왜 하는 거냐며 불평했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걸 보는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현장 책임자였던 스벤은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걸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공사 전 시간만 되면 김 씨에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흔쾌히 도와주겠다며 한국에서 날아오더군요. 그런 김 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스웨덴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심하다 보니 난감한 부탁을 하면 거절을 할 때가 많거든요. 김 씨는 스웨덴에 오자마자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바로 현장으로 와서 저를 도와줬고 함께 밤을 새워가며 문제를 해결하면서 현장을 완벽하게 수습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땀에 젖은 채로 일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전문가의 면모를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김 씨가 보여준 섬세한 기술력이었어요.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다루듯 현장의 모든 부분을 꼼꼼히 챙기더군요. 스웨덴의 한파를 고려해 온돌의 열전 도율을 조정했고 현지 자재와의 호환성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스웨덴 규격에 맞춰 모든 설비를 재조정했어요. 시간이 촉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배관이 연결되던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공사 후 첫 환자를 봤던 날의 소식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병원의 한 관계자에게서 온 연락을 통해 알게 됐어요. 4살 소녀 엠마였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는 천식이 너무 심해서 매일 밤 산소호흡기를 써야 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같이 온 사진 중에는 엠마의 첫 입원 당시 사진도 있었는데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랬던 엠마가 처음 온돌 병실에 들어섰을 때의 모습을 자세히 전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맨발로 바닥을 조심스레 만져보더니 깜짝 놀라 엄마를 쳐다봤다고 해요. 엄마, 이 바닥이 따뜻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마치 천사가 구름 위에 누운 것처럼 행복해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루카스가 처음 온돌을 경험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아이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로 엠마의 산소호흡기 사용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뒤에는 거의 필요 없게 됐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병실 바닥에서 뛰어노는 엠마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서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의료진들도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중증 호흡기 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6개월 만에 제가 프로젝트를 맡았던 병원이 북유럽 최고의 소아호흡기 치료센터로 이름을 날리게 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 스웨덴의 의료 현장을 바꾼 거죠.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건 바로 저였는데요. 더 이상 저는 단순한 건축가가 아닌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루카스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제 삶의 우선순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1년에 2번씩 아내와 루카스를 데리고 꼭 서울을 방문합니다. 김 씨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면서 언제나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죠. 그리고 루카스와 함께 바닥에 누워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제가 얼마나 무례했었는지, 그리고 그때의 실수가 어떻게 저희 삶을 모두 바꿔놓았는지에 대해서요. 온돌은 제게 단순한 난방 시스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것은 따뜻함이었고, 치유였으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단단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도 오래된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나저나 제가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온돌 말고 접목시키기에 좋은 한국만의 문화나 시스템이 있을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Maxim, white cold, Korean instant coffee. 현재 핀란드의 커피 문화에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커피의 성지로 불리는 이 나라에서 한국의 한 커피가 현지인들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커피 소비국인 핀란드. 핀란드의 사람들은 하루 평균 10잔의 커피를 마시는 수준이다 보니 바리스타들의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헬싱키의 어느 한인마트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핀란드 커피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한 잔에 7유로를 호가하는 프리미엄 카페를 두고 사람들은 한인마트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자국의 커피 문화를 자랑스레 여기던 핀란드인들이 왜 카페도 아닌 한인마트로 향하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핀란드 헬싱키에 사는 마르코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한국에 첫눈이 많이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첫눈 소식을 듣고 보니 제가 한국 문화를 알게 되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특별한 이야기가 떠올라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내와의 인연은 정말 우연히 시작됐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보다가 한국 문화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많은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게 됐죠.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는 한국의 과거 모습이 나오던데 이것도 참 재밌더군요. 특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들이 자막만으로는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예를 들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영어 자막에서는 다양하게 번역되는 걸 보면서 한국어만이 가진 특별한 뉘앙스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까이사 문화센터의 한국어 수업 광고를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죠. 핀란드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수업 첫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수업에는 다양한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대학생인 안나는 BTS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은퇴하신 선생님이었던 요한은 한국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IT 회사에 다니는 마티아스는 한국 기업과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날 운명처럼 저희 한국어 선생님을 만났어요. 지금의 제 아내이죠.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거든요. 키는 170cm 정도로 꽤 큰 편이었는데 늘씬한 체형이 더욱 돋보였어요. 검은 생머리는 부드럽게 어깨를 덮었고 움직일 때마다 은은하게 빛났죠. 핀란드 사람들은 대부분 밝은색 머리카락을 가졌는데 선생님의 검은 머리카락은 마치 깊은 밤하늘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선생님의 미소였어요. 입가에 살짝 보이는 보조개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눈가에 주름이 질 때마다 괜히 눈을 한 번 더 쳐다보게 하는 매력적인 웃음이었죠. 핀란드 사람들은 대부분 푸른 눈을 가졌는데 선생님의 그 깊이 있는 갈색 눈동자는 마치 따뜻한 커피를 보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생각한 것보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였거든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를 발음할 때는 다른 거라던 학생들도 바로 선생님을 쳐다보게 하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선생님은 수업을 정말 재미있게 이끌어갔어요. 한국어 문법을 설명할 때는 재치 있는 예문들을 들었고 때로는 케이팝 노래를 틀어주면서 가사의 의미를 설명해주기도 했거든요. 저는 수업에 나갈수록 점점 더 한국어에 매료되어 갔어요. 아니, 어쩌면 선생님에게 매료되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매주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저는 일부러 천천히 짐을 싸면서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나가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선생님께 이것저것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문법이나 발음에 대해 물었지만 점차 한국 문화나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해 갔어요. 어느 날은 수업이 끝난 후 문화센터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시간이 정말 특별했어요.
2층에 자리 잡은 이 작은 카페는 통유리창 너머로 헬싱키의 저녁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선생님은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주문하셨고 저는 늘 마시던 시나몬 라떼를 골랐어요. 그날 선생님께서 한국 영화 올드보이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마치 처음 영화를 본 순간으로 돌아간 것처럼 눈빛이 반짝였거든요. 영화 속 복수와 용서의 의미를 설명하실 때는 두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면서 마치 그 장면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차가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에 푹 빠지셨죠. 선생님은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의견을 말할 때도 끝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고 더듬더듬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해 주셨고, 제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면 자연스럽게 도와주셨죠. 혹시라도 제가 틀릴까봐 망설일 때면,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라고 격려도 해주셨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핀란드의 전통 사우나 문화를 설명할 때였어요. 다른 외국인들은 대부분 너무 덥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거나 그냥 스파 아닌가요?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사우나가 핀란드 사람들의 정신적 치유 공간이라는 점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한국에도 사우나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공감도 많이 해주셨어요. 심지어 사우나가 들어간 핀란드 속담들도 찾아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건 선생님이 핀란드 민족의 서사시 중 하나인 칼레발라에 대해 물어보신 거예요. 보통 외국인들은 무민 캐릭터 정도나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와이노라는 영웅이 칸텔레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까지 읽어보셨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를 선생님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선생님과 저희 관계는 급격하게 가까워질 순 없었지만 천천히 조금씩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수업 전후로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차 주말에도 만나서 미술관도 가고 공원도 산책하게 됐죠. 선생님은 제가 매일 밤 한국어 단어장을 만들어 공부한다는 걸 아셨고, 저는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한국 문화 자료를 연구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선생님과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문화적 차이는 오히려 저희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한국의 어른 공경 문화를 배우면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됐고, 선생님은 핀란드의 개인 공간 존중 문화를 이해하게 되셨죠. 식사 예절부터 인사법까지 서로 다른 점들을 발견할 때마다 저희는 마치 새로운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뻐했어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고 싶었기에 먼저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핀란드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준비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핀란드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이런 공식적인 만남 자체가 아예 없는 문화거든요. 보통은 연인이 서로의 가족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만나는 게 전부인데 한국의 전통적인 상견례 방식을 준비하려니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됐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맞춰가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무척 감동하셨는지 한국에서 핀란드까지 비행기로 10시간도 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오셔서 상견례를 하시겠다고 흔쾌히 답해주셨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아내와 함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오셔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한국의 예절을 연습했답니다. 단순히 허리를 숙이는 각도부터 술잔을 받드는 방법까지 하나하나가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특히 어른께 드리는 인사를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연습할 때 거울 앞에서 수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걱정을 덜어주려고 한 번이라도 더 연습했죠. 연습을 하다 보니 한국의 이런 예절이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런 절차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특별하게 다가왔거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헬싱키 반타 공항에 도착하시던 날의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3시간이나 일찍 도착해서 도착장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직접 고른 꽃다발을 들고 있었는데 그땐 정말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됐어요. 두 분이 게이트를 통해 나오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놀라버렸어요. 13시간이 넘는 긴 비행시간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모습은 마치 패션 잡지에서 막 나온 것 같았거든요. 장인어른은 감색 수트에 버건디 색상의 넥타이를 매치하셨는데 그 세련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장모님은 진주색의 투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우아함 그 자체였죠. 특히 놀라웠던 건 두 분의 치밀한 준비성이었어요. 큰 여행 가방 안에는 핀란드 문화를 고려한 선물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를 위한 실크 스카프는 파스텔 톤의 색감이 북유럽 스타일과 딱 맞았고, 아버지를 위한 인삼차는 건강 걱정을 하시면서 고르신 거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포장 디자인까지 북유럽 감성을 고려하신 게 느껴졌죠. 상견례 날의 모든 순간이 특별했어요. 아침부터 저희 집은 분주했거든요. 어머니는 전통 핀란드 식사를 준비하시느라 부엌에서 종일 바쁘셨고, 아버지는 평소에 마시던 수제 맥주까지 꺼내놓으셨어요. 장모님께서는 현관에 들어서시자마자 신발을 벗으시려고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본 어머니의 표정이 잊히지 않아요. 사실 핀란드에서도 한국처럼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는 게 당연한 문화예요. 특히 겨울에는 눈이나 진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더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다른 외국인들은 이런 문화를 잘 모르고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어머니든 손님이든 서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장모님께서는 미리 인터넷으로 핀란드 문화를 공부해 오셨더라고요. 저는 문득 한국과 핀란드가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게 무척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나라 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실내화나 양말을 신는 게 기본 예인 거잖아요. 어머니도 장모님의 그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동하셨고, 장모님이 마음에 드셨는지 어머니께서는 바로 장모님의 손을 맞잡고 부엌으로 향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장인어른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셨어요. 아버지는 평소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장인어른께서 식사 시간에 보여주신 예절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음식을 드시기 전에 요리한 사람을 먼저 칭찬하시고 모든 분들의 식사를 챙기시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통역은 저와 아내가 맡았지만 사실 말이 없어도 충분했어요. 장인어른께서 아버지의 수제 맥주를 드시고는 엄지를 치켜 드시는 모습, 장모님께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시는 모습, 그 모든 순간이 마음으로 통하는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장인어른께서는 핀란드어로 키토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신 걸 봤어요. 나중에 여쭤보니 이렇게까지 자신을 배려해주는 걸 태어나서 처음 겪어봐서 감동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됐죠. 장인어른과 아버지는 서로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야기꽃을 피우셨고, 장모님과 어머니는 부엌에서 요리 레시피를 교환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문화는 달라도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똑같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부모님으로 모시게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알게 됐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헤어질 때의 모습이었어요. 장인어른과 아버지는 서로 어색한 포옹을 나누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차이도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이 가득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희 결혼이 두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소중한 다리가 될 거라는 거요. 그렇게 저희는 가족끼리 모여서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후 첫 명절을 맞아 한국을 방문했어요. 한국에 처음 와본 저는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부터 느껴지는 한국의 분위기는 드라마나 영화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특히 장인어른 댁을 처음 방문했던 날은 지금도 생생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마치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제 머릿속에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전통 가옥들이 가득했어요. 구름이 그린 달빛 같은 드라마에서 본 기와 지붕과 나무로 된 대문, 흙담이 있는 한옥을 상상했었거든요. 심지어 장인어른께서 한복을 입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과 전혀 달랐어요. 장인어른 댁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현대적인 디자인의 초고층 아파트는 마치 미래도시 같았고 단지 내의 조경과 분수대는 마치 작은 공원 같았거든요.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이어지는 동선도 완벽했고 디지털 도어락과 홈 네트워크 시스템은 제가 알던 기술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아침마다 장인어른께서 정성스럽게 타주시는 믹스커피였죠. 핀란드에서는 커피를 내리는 게 하나의 의식 같은 거예요. 원두를 직접 고르고 그라인더로 갈고 필터로 천천히 내리는 과정 자체를 즐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장인어른께서 작은 봉지를 꺼내셨을 때는 살짝 당황했어요. 이렇게 작은 봉지에서 커피다운 맛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장인어른의 믹스커피는 제가 알던 모든 커피의 개념을 바꿔놓았어요. 먼저 뜨거운 물 조금 넣고
커피 가루를 풀어주신 다음 찬물을 아주 조금씩 부어가며 저어주시는 손길에는 애정이 담아져 있었어요. 숟가락으로 휘 저으실 때마다 달콤한 향이 피어올랐고 그 향이 부엌 전체를 가득 채웠죠. 장인어른께서 한번 맛 좀 보라고 주셨고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저는 완전히 그 맛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핀란드의 다크 로스트 커피가 가진 진한 쓴맛과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더욱 놀라웠어요. 제가 어떻게 커피 한 봉지에서 이런 맛이 나올 수 있냐고 놀라서 물어봤는데 장인어른께서는 이게 별거냐며 허허 웃으시면서 넘기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장인어른께서는 제게 믹스커피를 타주셨는데 이게 마시다 보니 진짜 큰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한 번 마실 때 3잔을 넘게 마시니 저녁이 되면 졸리지 않아서 뜬 눈으로 지새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믹스커피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답니다. 매일 아침 장인어른과 함께 마시는 믹스커피는 어느새 저희 소중한 일과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생각지도 못한 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한국의 겨울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는 뭔가 달랐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가 핀란드 사람이라는 이유로 추위는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하지만 저는 한국의 첫 겨울날 밖에 나가자마자 떨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핀란드에서는 영하 30도에도 멀쩡하게 다니는 제가 한국의 영하 10도에서 덜덜 떨고 있었으니까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 모습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특히 장모님은 급하게 내복을 사러 가자고 하실 정도였죠. 사실 핀란드의 추위와 한국의 추위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핀란드는 겨울이 되면 하늘이 맑고 눈이 많이 와서 건조하고 깨끗한 추위라면 한국의 겨울은 칼날 같은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 주거문화의 진수는 실내에 있었어요. 처음 온돌바닥을 경험했을 때의 그 감동이란 집에 들어서자마자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보일러 하나로 집 전체가 골고루 따뜻해진다는 사실도 놀라웠죠. 핀란드에서는 주로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하는데 이건 정말 불완전한 시스템이거든요. 라디에이터 주변은 따뜻하지만 구석구석은 여전히 춥고 특히 바닥은 항상 차가웠어요. 저희 집도 나름 고급 라디에이터를 설치했다고 자부했는데 온도를 경험하고 나니 전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특히 잠자리에 들 때의 차이가 컸어요. 핀란드에서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 때문에 잠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온돌방은 달랐어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주니까 금방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발이 삐져나와도 전혀 춥지 않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오죽하면 온돌에서 자본 뒤로는 핀란드로 돌아가는 게 걱정될 정도였다니까요. 지금도 핀란드의 차가운 바닥을 생각하면 한국의 온돌이 그리워져요. 특히 겨울밤에 집에서 책을 읽을 때면 한국에서 바닥에 누워 포근하게 책 읽던 그 시간이 떠오르곤 하죠. 핀란드의 첨단 난방 시스템도 이런 따뜻함은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잘 알고 있답니다. 한국에서 기억에 남는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장모님의 요리 실력은 정말 신기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명절 전날부터 시작된 장모님의 음식 준비를 지켜보면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께서는 아무것도 재지 않고 오직 감으로만 요리하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항상 정확한 계량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터라 이런 모습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특히 갈비찜을 만드실 때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고기를 손질하실 때부터 달랐는데 크기를 재지도 않고 그냥 손으로 만져보시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셨어요. 양념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간장, 설탕, 물의 비율부터 시작해서 마늘, 생강, 대파까지 모든 걸 그냥 감으로 넣으시는데 신기하게도 매번 너무 맛있어서 밥을 2공기를 기본으로 비우게 되더라고요. 잡채는 또 어땠냐고요? 당면을 삶으실 때도 시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면을 꼬집어 보시더니 이제 됐다 하시면서 건지시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바로 수십 년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손맛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핀란드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거기다가 채소를 손질하실 때도 독특했습니다. 당근은 눈대중으로 썰어내고 버섯은 그냥 손으로 찢어내셨어요. 시금치를 데치실 때는 소금물의 양을 재지 않고 손바닥으로 훅 뿌리시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게 딱 맞는 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장모님의 감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물은 늘 완벽했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볶아진 재료들이 모여서 완벽한 맛을 내는 것이었어요. 프라이팬 온도도 손바닥으로 열기를 확인하시면서 재료마다 불 조절을 달리 하시는데 그게 정확한 계량보다 더 정교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걸 엄마 손맛, 장모님 손맛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손맛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한국 음식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것이란 걸 나중엔 알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명절 준비를 위해 아내와 함께 전통시장에 갔던 날도 잊을 수 없었어요. 아내와 함께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활기찬 시장 분위기에 완전히 푹 빠졌거든요. 상인들이 서로 경쟁하듯 외치는 목소리, 시장 골목을 가득 채우는 맛있는 냄새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이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호떡을 처음 맛봤을 때의 충격이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제가 태어난 핀란드의 대표 간식인 뿔라가 떠올라서 비슷한 맛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뿔라도 계피가 들어가는 달콤한 빵이거든요. 하지만 호떡은 완전히 달랐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하면서도 쫀득한 식감이 너무나도 특별했거든요. 그날 시장에서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제가 호떡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옆 가게 할머니께서 절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어를 잘 몰라서 당황했는데 아내가 통역해 주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우리 아들처럼 생겼다고 하시면서 떡볶이를 서비스로 주신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서비스라는 말을 잘못 이해했어요. 영어의 서비스처럼 서빙을 해준다는 줄 알고 저도 뭔가 도와드려야 하나 싶어서 앞치마를 달라고 손짓을 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당황하시다가 박장대소를 하셨고 주변 상인들도 같이 웃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서비스가 공짜라는 뜻이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런 해프닝이 있고 나서 오히려 시장 상인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이것저것 맛보라고 건네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한국어로 인사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거든요. 그제서야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핀란드로 돌아온 후 저는 캐리어 가득 담아온 믹스커피를 한국어 수업 동기들에게 나눠줬어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장인어른께서 특별히 챙겨주신 거라 아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맛있는 커피를 혼자 마시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에릭이라는 친구가 믹스커피를 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뭐가 맛있다는 거야? 맛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라면서 말이죠. 순간 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혹시나 몰라서 에릭이 탄 커피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믹스커피를 타야 되는 방법이랑 전혀 다르게 타먹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에릭은 믹스커피에 차가운 물만 한가득 부어서 마셨던 거예요. 물에 커피 가루가 하나도 녹지 않고 둥둥 떠 있으니 당연히 맛없을 수밖에요. 저는 에릭이 먹던 커피를 빼앗고 장인어른께서 타주시던 비법대로 타주기 시작했어요. 종이컵에 반도 안 되는 양으로 뜨거운 물을 부었고 젓가락으로 휘휘 저으면서 뜨거울 수 있으니 차가운 물을 아주 살짝 부어줬죠. 저는 에릭한테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커피가 뭉치지 않고 부드럽게 녹는다고 했어요. 제가 한번 마셔보라고 에릭한테 컵을 내놓았는데 에릭은 이번에도 맛없는 거 아니냐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웃으면서 에릭한테 한 번 더 커피를 권했죠. 에릭은 제가 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게 어제 그 커피야. 전혀 다른데? 이건 정말 맛있잖아. 에릭의 반응을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믹스커피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 수업 동기들에게만 커피를 타주다가 반응이 꽤 좋아서 마트에 오는 단골 손님들에게도 한 잔씩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처음에 이 낯선 커피를 보면서 이게 뭐냐고 하며 신기해하다가 어느새 오늘도 마트에서 한가득 사갈 테니 그 맛있는 커피 한 잔 부탁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마트는 동네에서 꽤 인기 있는 가게였는데 믹스커피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생겼어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회사원들이 커피를 마시러 들르기 시작했고 동네 할머니들은 장보기를 마치고 잠시 쉬어가는 공간으로 저희 마트를 찾아주셨죠. 특히 할머니들은 제 아내의 한국말도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면서 일부러 멀리서도 찾아오셨어요. 입소문은 정말 빠르게 퍼졌어요.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만 오다가 어느새 다른 지역에서도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여기가 그 한국 커피 마시는 곳이죠. 라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재미있는 건 손님들마다 믹스커피를 부르는 말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달달한 커피, 또 어떤 분은 마법의 커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희 마트는 이제 단순한 식료품점이 아닌
거의 문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특히 추운 겨울날에는 더욱 그랬죠.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웃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거든요. 심지어 어떤 손님들은 일부러 아침 일찍 오셔서 제가 커피 타는 모습을 구경하시기도 했어요. 장인어른께 배운 특별한 비법으로 타는 커피라고 하니까 더 특별하게 느끼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런 맛있는 한국 커피에도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양이 너무 적다는 거죠. 아무래도 한정된 개수밖에 없어서 제가 한 봉지씩만 타서 드렸었는데 다들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고, 아예 수입해와서 팔면 안 되냐고 아우성이었어요. 저도 생각한 것보다 믹스커피가 인기가 너무 좋았고 주변에서도 제발 팔아주면 안 되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믹스커피를 수입할 수 없는지 알아봤었어요. 믹스커피에서 알아보니 저희 동네 말고도 핀란드 내에서 꽤 유명한 커피로 자리 잡았더라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의 믹스커피를 정식으로 수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마트에서 판매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아볼수록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더라고요. 우선 유럽연합의 식품 수입 규정이 정말 까다로웠어요. 식품 안전성 검사부터 시작해서 포장재 기준, 라벨링 규정까지 하나하나가 넘기 힘든 산처럼 느껴졌죠. 한국의 커피 제조사에 연락을 취해봤는데 의외의 답변을 받았어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관계 때문에 해외 수출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였죠. 알고 보니 이 회사는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해외 판매권은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개인 사업자가 직접 수입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여러 방법을 찾아보려 했어요. 혹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수입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제조사 측에서는 현재 국내 시장 강화에 집중하고 있어서 유럽 쪽으로는 진출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 알아보니 이런 상황은 일시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제조사가 국내 브랜드 강화에 집중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상황이 바뀌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다른 한국 커피 브랜드들은 해외로 수출도 하고 있던데 제가 좋아하는 이 브랜드는 커피 믹스를 통한 글로벌 전략은 사실상 없다는 게 더욱 아쉬웠죠. 최근 들어서 핀란드도 더 추워지니 믹스커피를 찾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곤란한 상황이네요. 핀란드에서는 지금 한국의 커피 믹스를 먹지 못해 안달이 난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현재 독일 국회의사당의 난방 시스템이 한국의 전통 기술인 온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독일의 자존심이자 상징인 라이히슈타크, 즉 독일 국회의사당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19세기에 지어진 이 웅장한 건물은 겨울만 되면 난방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럼에도 의원과 실무진들은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유명 난방 기업들이 앞다투어 솔루션을 제시했지만 이는 결국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인 건축가가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을 제안하지만 왜 하필 아시아의 옛날 기술이냐며 반발이 거셌고 유럽 기업들도 이 한국인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독일 국회의사당은 온돌로 난방을 하고 있고 실무진들의 만족도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이 어떻게 독일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에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연방재정청에서 근무하는 안나 밀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저희 독일 국회의사당에 도입된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어서예요. 지금은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지만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사당 난방 문제를 접한 건 꽤 오래전 겨울이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웅장한 국회의사당 건물은 베를린의 상징과도 같았죠. 19세기에 지어진 이 역사적인 건축물은 외관만큼은 정말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은 달랐어요. 특히 겨울이면 상황이 심각했어요. 제 사무실은 건물 북쪽에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코끝이 시려서 한동안 옷을 벗지 못할 정도였죠. 두꺼운 가디건을 입고 무릎 담요를 덮고 심지어 장갑을 끼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매일 아침 이메일함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난방 관련 민원이었어요. 회의실이 너무 춥다.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실내 온도가 균일하지 않다. 등 심지어 어떤 의원은 의회 본회의장이 냉장고 같다. 다들 얼릴 셈인가 라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죠.
재정 담당자로서 저는 이 문제들을 매일 마주해야 했어요. 더 심각했던 건 에너지 비용이었어요. 매년 겨울마다 난방비가 천정부로 치솟았죠. 19세기에 설계된 중앙 난방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이 형편없었어요. 라디에이터를 최대로 가동해도 건물 구석구석까지 따뜻해지지 않았고, 그런데도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해서 증가했죠. 쾌쾌한 먼지 냄새가 나고 얼굴이 쩍쩍 갈라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기사가 첫 페이지를 장식했고,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연일 진행했죠. 그런데 정작 정부 청사인 저희 국회의사당은 에너지를 물쓰듯 사용하고 있었으니 이런 모순이 참 부끄러웠어요. 어느 날은 제가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 5년간 국회의사당의 난방 비용이 무려 40%나 증가했더라고요. 이대로라면 10년 후에는 예산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날 것이 분명했죠. 게다가 환경단체들은 국회의사당의 높은 탄소 배출량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매년 겨울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추워서 손이 꽁꽁 어는 건 당연하고 또다시 쏟아질 민원들, 치솟을 에너지 비용, 그리고 해결책 없이 반복될 문제들 때문에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부서장에게 난방 시스템 개선 검토를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정리한 서류는 대충 쳐다본 채로 부서장은 나중에 검토해보자는 말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상세한 비용 분석 자료와 직원들의 민원 통계를 준비해갔습니다. 부서장님도 이걸 보시더니 태도가 바로 달라지더군요. 결국 국회의사당 난방 시스템 개선을 위한 특별회의가 소집되었어요. 그날 회의장에는 평소보다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건축 전문가들, 에너지 전문가들, 그리고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모두 모였죠.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해결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더군요. 그때 누군가 손을 들었는데 그가 바로 독일계 한국인 건축가 홍재민 씨였어요. 처음 재민 씨가 온돌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회의장의 반응이 아직도 생생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돌이라는 것에 대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듯했고 일부는 터널이라고 잘못 알아들어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때 재민 씨는 차분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는데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보여준 자료들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국의 현대식 온돌 시스템이 적용된 대형 건물들의 사례부터 시작해서 실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 만족도 조사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에너지 절감 효과였어요. 기존 난방 시스템 대비 30%나 절감된다니 재정 담당자로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였죠.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회의장의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특히 독일의 유명 건축가 헨리 슈미트는 재민 씨 의견에 거의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희가 왜 구식 아시아 기술을 도입해야 하나요? 라며 비아냥거렸어요.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듯했고 저조차도 분위기 때문에 잠시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재민 씨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압박감이 장난이 아닌 이 분위기에서 그는 오히려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슈미트 씨, 온도를 구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천 년간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전시켜온 과학이 지금도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구식이 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그는 현대식 온돌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던 난방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온돌의 역사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예전에는 아궁이에서 불을 지펴서 방바닥 아래를 데웠다고 하더군요. 그 열이 전도와 복사, 대류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전달되면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현대식 온돌은 이 원리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했더군요. 아궁이 대신 보일러를 사용하고 바닥 아래에 온수관을 설치해서 온수를 순환시키는 방식이래요. 라디에이터처럼 한 곳에서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게 아니라 바닥 전체가 고르게 열을 발산한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에너지 효율성이었어요. 바닥에서 직접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실내 공기 전체를 높은 온도로 데울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라디에이터나 공기 난방보다 에너지 소비가 훨씬 적다는 거예요. 게다가 바닥 난방은 먼지도 덜 일으키고 공기도 덜 건조하게 만든다니 건강에도 좋겠더군요.
재민 씨는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라고 강조했어요. 요즘은 스마트 기술과 결합해서 온도를 조절하거나 시간대별로 난방 스케줄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면서요. 더구나 재민 씨가 보여준 수치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어요. 에너지 효율성, 실내 온도 균일도, 유지보수 비용, 모든 면에서 라디에이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존 시스템보다 우수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실내 공기질이었어요. 라디에이터처럼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는 게 놀라웠죠. 그런데 갑자기 한 의원이 이건 중국의 전통 기술 아닌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재민 씨의 표정이 확 굳어졌죠. 하지만 곧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오래 기다려온 질문을 받은 것처럼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죠. 그가 들려준 온돌의 역사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 같았어요. 기원전부터 이어져 온 한국 고유의 기술이라는 것은 물론이고 온돌만의 독특한 과학적 원리까지 상세히 설명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중국의 카운과 온돌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부분이었어요. 온돌은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통합적인 난방 시스템입니다라고 그가 말했어요. 반면 중국의 카운은 침대나 특정 공간만 데우는 국소적인 난방 장치죠.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이에요. 그의 설명을 들으니 그 차이가 확연히 와닿더군요. 더 놀라웠던 건 온돌의 과학적 정교함이었어요. 아궁이에서 시작된 열이 굴뚝까지 이어지는 구들장 아래를 통과하면서 열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설계는 한반도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발전된 거라고 했어요. 게다가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문화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고 하더군요.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달했고, 이는 한옥의 구조 설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대요. 이런 문화적 깊이야말로 온돌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민 씨는 마지막으로 온돌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온돌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문화유산입니다.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 수천 년간 이어진 한민족의 지혜가 담긴 과학이자 예술이에요. 그의 설명이 끝났을 때 아까 질문했던 의원은 머쓱해하는 건 물론이고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온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깊은 감명을 받은 듯했어요.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이런 걸 두고 문화적 자부심이라고 하는구나라고 말하는 것도 들렸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반대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의 대형 난방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유럽 난방 기업들의 로비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매일같이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사의 최신 난방 시스템을 소개했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으로 식사 초대도 이어졌고, 심지어 직접 보여주겠다며 스위스 출장을 제안하는 회사도 있었어요. 특히 독일의 대형 난방 기업 비사는 엄청난 공세를 펼쳤어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라디에이터라며 화려한 시연회를 열더군요. 원하는 대로 제어가 가능하고 최적 온도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설명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값비싼 장비들이 줄지어 진열된 전시장을 보면서 저도 잠시 흔들렸죠. 그런데 재민 씨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했어요. 그는 조용히 질문을 던졌죠. 최첨단 기술을 더하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실제로 재민 씨가 보여준 온돌의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어요. 복잡한 기계 장치도 값비싼 센서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바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난방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치적 압박은 더욱 거세졌어요. 의원들은 왜 하필 한국 기술인가, 유럽의 기술력을 무시하는 건가, 라는 목소리가 커졌죠.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독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과격한 발언까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민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한국 방문단을 구성하자는 거였죠.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체험이 더 강력합니다라며 독일 실무진들이 직접 한국의 온도를 경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서장이 갑자기 저를 사무실로 불렀거든요.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이 무척 단호해 보였어요. 안나, 당신이 한국에 다녀와야겠소. 우리는 독일의 기술을 써야 해요. 가서 직접 보고 왜 우리가 한국의 온도를 도입하면 안 되는지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저더러 한국에 가라고요? 13시간이나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생각했어요. 일이 한참 밀려 있는데 이걸 두고 한국이라뇨. 차라리 다른 동료를 보내면 안 되나 싶었죠. 하지만 부서장의 말투로 보아 이건 제안이 아닌 명령이었어요. 너무 먼데요. 라고 중얼거리자 부서장은 멀수록 좋죠. 거기 가서 온돌의 단점을 낱낱이 파헤쳐 오세요라며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부서장의 뜻대로 온돌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독일 기술을 써야 한다고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시차 때문에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저는 공항 카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잠시 눈을 붙였는데 그만 가방을 두고 나와버린 거예요. 30분이나 지나서야 가방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거의 패닉 상태였어요. 노트북과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독일이었다면 이미 가방은 사라졌을 거예요. 베를린 중앙역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동료의 이야기가 떠올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하지만 재민 씨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어요. 걱정 마세요. 한국은 달라요라는 그의 말이 오히려 불안하게 들릴 정도였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카페로 돌아갔을 때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카운터에 가서 말을 걸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 저를 보더니 카페 직원이 친절하게 혹시 이 가방 주인이세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심지어 제 가방을 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카운터 밑에 놓은 걸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 일행 모두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기술팀의 토마스는 이런 일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문득 베를린에서 매년 신고되는 수천 건의 공항 내 분실 사건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사건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저희는 한옥스테이로 향했어요. 처음 한옥을 봤을 때는 솔직히 걱정이 앞섰어요. 난방은커녕 벽도 너무 얇아 보였거든요. 게다가 바닥에서 자야 한다니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고생하러 온 게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방문을 열자마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차가운 바깥 공기와는 달리 방 안은 마치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따뜻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따뜻함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였어요. 라디에이터도 없고 온풍기도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조심스럽게 바닥에 손을 대보았는데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바닥에서 온기가 스며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라디에이터의 뜨겁고 건조한 열기와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따뜻한 모래사장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따뜻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온몸이 평온해지면서 깊은 안정감이 찾아왔거든요.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것처럼 포근했어요. 평소 허리가 안 좋았던 토마스는 아침에 일어나며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 통증 없이 잠들었어요. 어떻게 침대에서 자지 않았는데도 허리가 아프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라고 말이에요. 재민 씨는 그런 토마스를 보면서 웃음으로 답해줬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서울의 현대식 아파트를 방문했어요. 솔직히 여기서도 제 선입견은 완전히 무너졌죠. 현대식 온돌은 자유롭게 제어가 가능했고 각 방이 온도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봤던 비사의 최첨단 시스템보다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같은 면적의 라디에이터 난방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확연했어요. 재정 담당자로서 저는 그 숫자들에 완전히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재민 씨가 저희를 한 전통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당연히 맛있는 걸 먹으러 가겠지 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처음에 식당을 들어갔을 때 그곳을 보자마자 저희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이블도 의자도 없이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니 독일인인 저로서는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거든요. 이게 뭐냐고 말하려는데 재민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런 좌식 문화가 바로 온돌이 만들어낸 생활 방식이에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게 된 거죠. 특히 겨울에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발부터 따뜻해져서 온몸이 포근해진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바닥에 앉아보니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차가울 거라고 생각했던 바닥이 적당히 따뜻했고 자세도 생각보다 편안했죠. 식사를 하면서 점점 엉덩이가 뜨끈뜨끈해지더니 온몸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온 독일 기술자들이 온돌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하나의 독특한 생활 문화라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희 팀은 늦게까지 호텔 로비에서 토론을 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엔지니어들도 이제는 온돌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죠. 특히 유지보수 팀장인 마티는 이렇게 단순한 시스템이 이토록 효율적이라니 저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감탄했어요. 독일로 돌아온 후 저희 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부서장은 저한테 당연히 독일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작성해 온 보고서를 보고 그렇게 우기던 독일 기술도 단번에 꺾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독일 기술이 좋다고 하지만 재정 부서장으로서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온돌이 도입되는 듯 했으나 실제 도입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7,500제곱미터의 면적뿐만 아니라 19세기에 지어진 저희 국회의사당의 구조는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에 매우 까다로웠거든요. 게다가 역사적 건축물이다 보니 함부로 구조를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재민 씨가 또 한 번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의 기술팀을 직접 독일로 초청하자는 거였죠.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의사소통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재민 씨는 자신보다 더 온돌을 잘 아는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국 기술팀이 도착한 첫날, 저는 약간의 걱정을 안고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첫 행동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건물 구석구석을 살펴보더군요. 심지어 건물의 역사와 상징적 의미까지 공부해왔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의 기술팀장의 말이었어요. 이 건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독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는 이 역사적인 공간에 한국의 기술을 접목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진지한 태도에 저희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곳저곳을 살펴본 결과 첫 번째 난관은 바로 바닥 구조였어요. 19세기의 돌과 목재로 이루어진 바닥은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희 독일 엔지니어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매일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죠. 결국 그들은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기존 구조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새로운 층을 추가하는 방식이습니다. 특수 제작된 경량 자재를 사용해서 하중도 최소화했고요. 이 아이디어는 저희 건축가들의 찬사를 받았어요. 테스트 설치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왔어요. 온도 조절 시스템이 독일의 전압과 맞지 않아 오작동을 일으키기도 했고, 한 번은 습도 차이 때문에 자재가 뒤틀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한국팀은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작업 방식이었어요.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매일 저녁 팀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했죠.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체계적인 작업 방식과 재민 씨 덕분에 의사소통이 더 원활했어요. 그렇게 테스트 구역 설치가 완료되었고 첫 가동을 했을 때의 순간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차가웠던 공간이 서서히 따뜻해지면서 마치 밖이 영하의 온도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특히 놀라웠던 건 소음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익숙했던 라디에이터의 웅웅거리는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최종 심의를 앞둔 어느 날 아침, 제 사무실로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바로 처음에 온도를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헨리 슈미트였죠. 오죽하면 그는 테스트 구역에서 이틀을 보냈다고 했어요. 건축가로서 전문적인 관점에서 온도를 평가해보고 싶었다나요? 슈미트의 표정이 무척 진지해 보였어요.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죠. 재민 씨, 내가 틀렸어요. 이건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몰랐던 과학이네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특히 그가 말한 습도 조절 효과는 정말 놀라웠다고 했어요. 평소 천식이 있는 그의 아내까지 데려와서 테스트 구역에서 있었다는데 아내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편하게 숨을 쉬는 걸 오랜만에 본다고 했었죠. 그의 아내는 원래 라디에이터를 튼 공간에 있으면 기침은 물론이고 건조해서 숨을 쉬기도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온도를 설치한 공간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있으니
그도 더 이상 딴지를 걸 게 없었던 거죠. 마침내 최종심의 당일이 됐어요. 이날따라 베를린은 특히 추웠죠. 영하 15도를 기록한 올 겨울 최저 기온이었어요. 마치 운명처럼 저희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는 날씨였죠. 재민 씨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감동적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기술적인 장점만 나열하지 않았어요. 대신 온돌이 가진 문화적 가치, 환경적 영향,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모두 아우르는 큰 그림을 보여줬죠. 저희는 단순히 난방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발표가 끝나자 한 원로 의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죠. 이 의원은 30년 넘게 회에서 보수파의 대표 주자였거든요. 젊은이,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테스트 구역에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겨울에 따뜻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 없을 것 같군요. 다들 의원의 한마디에 숨죽인 듯 반응을 하지 않았고 표결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83%의 찬성. 독일 의회 역사상 보기 드문 높은 지지율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자 국회의 사당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어요. 한국과 독일의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 팀의 꼼꼼함은 정평이 나 있던 독일 기술자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역시 본회의장이었어요. 600석이 넘는 거대한 공간을 어떻게 고르게 데울 수 있을까? 모두가 걱정했죠. 하지만 한국팀은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본회의장을 여러 개의 작은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별로 최적화된 온도 조절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마침내 공사가 완료되고 첫 본회의가 열렸을 때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바깥 기온은 영하였지만 회의장 안은 말도 안 되게 따뜻했죠. 의원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이상 추위에 떨거나 건조한 공기를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설치 완료 후 첫 달의 에너지 사용량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변화였거든요. 에너지 소비량이 32%나 감소했고 이는 연간 약 150만 유로의 비용 절감을 의미했죠. 재정 담당자로서 이보다 더 기쁜 숫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봄이 되면서 또 다른 장점이 드러났거든요. 기존의 라디에이터 시스템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전환하는데 며칠이 걸렸는데 온돌은 하루 만에 모든 조정이 가능했어요. 덕분에 갑자기 추워지거나 더워질 때도 즉각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의회 직원들의 건강 상태 변화였어요. 인사과의 보고에 따르면 겨울철 감기로 인한 병가가 전년 대비 45%나 감소했대요. 실내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면서 호흡기 질환이 크게 줄어든 거죠. 한 의원은 농담처럼 온돌이 의료보험료도 절약해주는군요. 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처음에는 독일 의회가 한국식 난방을 도입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많았는데 점차 전통과 현대가 만나 만든 에너지 혁신이라는 식의 진지한 분석 기사들로 바뀌어갔죠. 특히 독일 방송의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온돌의 역사부터 현대적 적용까지 상세히 다루면서 이것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문화적 혁신이라고 평가했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베를린 대학병원의 소아병동이 온돌을 도입했어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위해 최적의 난방 시스템을 찾던 중이었다고 해요. 설치 후 하나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왔죠. 특히 천식이 있는 아이들의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대요. 그 다음은 미넨 공항의 항공기 정비고였어요. 거대한 공간을 균일한 온도로 유지해야 하는데 기존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온돌 도입 후 정비사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대요. 한 정비사는 이제 바닥이 차가워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동료가 없어졌다고 말하더군요. 재민 씨는 이제 독일에서 가장 바쁜 건축가가 됐어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저는 단순히 난방 시스템을 파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저는 재민 씨의 인터뷰를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어떻게 이토록 독일 내에서 빠르게 퍼질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저희 의회를 방문했어요. 스웨덴 의회의 시설관리 담당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돌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싶다며 찾아왔더군요. 제가 안내를 맡았는데 그들이 맨발로 바닥을 직접 느껴보겠다고 했을 때는 놀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북유럽 스타일이네요. 자연스럽고 아늑한 따뜻함이라니. 이후 스웨덴에서도 온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며 미소 짓게 돼요. 이 웅장한 건물 속에 한국의 따뜻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게 자랑스럽거든요. 때로는 가장 먼 곳에서 온 해결책이 가장 좋은 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저희는 온돌을 통해 배웠답니다. 그나저나 한국에서는 어쩌다 이렇게 온돌이 대중화된 건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